아리스토텔레스를 할 때 편하게 한마디로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마디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람 자연이 어떻게 생성 변화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플라톤의 제자니까 플라톤과 이제 이때여서 얘기를 하자 보면,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데아를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플라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거구나 느꼈던 건 뭐냐면, 개체인식이란 말이에요. 개체인식. 우리가 보는 사물 하나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화된 감각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각물인데 영원화가 됐어. 책에 나오죠. 영원화된 감각물. 그러니까 감각은 이제 내가 보고 서로 많이 쓰는 건데, 그게 감각물이지만 영원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체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개체를. 근데 왜 개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 얘기를 해서 두세 개로 나눠놨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데아와 어떤 한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를 구성하는 이데아가 굉장히 수가 많은 거죠. 빨간 사과. 그러면 사과의 이데아. 사과 중에서도 호곡이냐 국광이냐 그것의 이데아. 색깔의 이데아. 노란색이 노란색.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했지만 지난번 강의할 때 삼각형의 얘기할 때도 삼각형의 이데아. 그럼 삼각형은 도형의 이데아. 정상형의 이데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물 혹은 개체를 이제 이데아라고 설명하려면 이데아가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플라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데아의 그런 한 개체, 한 사물 안에 이데아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데아와 이데아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는 되게 많지만 그것을 이제 나눠보니까 이제 수, 량, 관계, 본질 등등의 이제 범주를 정하면 이게 복잡하지만 그 범주 안에 넣어서 이데아의 류와 종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제 그걸 범주로 만들어서 10가지 범주에서, 그 범주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을 구성하게 하는 이데아의 여러 종류별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건 또 하나 이거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개체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희다란 이데아가 이제 지난번에 벽 있고 노소민 목사님 얼굴 입어서 하얀 게 들어있다. 분필이 하얗다. 희다. 분필에도 희다란 이데아가 들어가 있고, 벽에도 우리 벽지 희다란 이데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쁜 여자의 얼굴에도 희다란 이게 들어가 있는데, 희다란 이데아는 똑같지만 그 희다라는 이데아가 자체가 분필이나 얼굴이나 벽을 구별해 주지 않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데아가 각각의 어떤 사물 안에 투사돼서 그 사물 혹은 현상을 이뤄가는데, 그런데 이데아의 관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물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희다라는 것만 이데아가 있지, 얼굴이 흰 이데아는 사람의 얼굴이고, 흰 벽은 벽이고, 또 분필은 분필인데 희다라는 것만으로도 분필이랑 사람이랑 벽이 개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희다라는 것만으로 개체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데아 한 가지만으로는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과 개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데아가 수많은 이데아가 있을 것이고, 그 이데아의 관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범주를 해서 그 범주에 있는 이데아로 딱 정리가 돼야, 이래서 이거는 말이야, 이래서 이건 사람이야, 이렇게 범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희다는 이데아만 막연하게 얘기해 놓으면 그것이 사람인지 그것이 벽인지 또 그것이 분필인지 구별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단순히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데아의 그러니까 이데아로 말미암아 이데아가 투사돼서 벌어지는 그런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데아의 그 뭐랄까요, 종류
이데아의 그런 종을, 유와 종을 구별하게 돼서 범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죄송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향이 뭐냐면 그런 현실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여기 다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데아가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객체 안에, 사물 안에 함께 있다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야 더 그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플라토로부터 배운 건 형상, 거기 이제 에이도스라고 나오는데 에이도스라는 형상 개념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데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어서 사물의 완전시를 이렇게 갖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플라톤은 그 이데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아까 이제 황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신비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같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한 객체 안에 이제 그것의 마치 재료 같은 진료와 그 진료를 통해서 이제 그 진료와 함께 사물을 온전히 실현하게 하는 그런 형상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물이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잘 말한 것처럼 아까 이제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가 결국 큰 나무가 돼서 하지만 처음에는 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씨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이미 사과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버려두면 좀 말이 이상한데 씹으면 자라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무가 되고 그걸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를 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씨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과나무에 흔히 설명했죠. 원형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 형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그 설명이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이게 씨 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형상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처음에 지금 아까 재료와 우리가 이제 진료와 형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료 형상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처음에 이오니아학파 얘기할 때 만물이 무로 구성되어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왜 움직이냐는 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다원론자가 등장하면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움직임 동시에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사물이 어떻게 운동을 해서 단계를 통해서 온전한 그러니까 형상을 어떻게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느냐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물은 그 안에 정지의 원리, 운동의 원리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보니까 형상이 있어서 형상이 이제 보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처음에는 순수 진료가 있다고 쳐요. 순수 진료는 화풍수토죠. 그것도 처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물, 그렇죠? 공기, 네, 불. 나중에 이제 에페토가 흙 하나 붙였잖아요. 화풍수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수 진료야. 근데 순수 진료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순수 진료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순수 진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사물만 보니까. 이미 사물 안에는 진료 형상이 같이 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순수 진료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실현된 순수 형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중간에는 뭐야? 그 중간에는 이제 진료와 형상이 같이 있어서 이 단계에서 이제 보다 더 나아진 단계로의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단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태였다가 실현이 되면 현실태가 되고, 근데 그것은 또 완전한 실현이 아니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가능태가 되고, 또 실현하면 현실태가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씨앗에서 그다음에 싹이 나고, 싹에서 뭐 줄기가 난다 그럴까요? 작은 나무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성장한 나무가 돼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원리.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생성 변화를 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플라톤과 비교하자면 플라톤은 이데아가 그냥 한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객체, 사물 안에는 진료 형상이 같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태와 현실태 운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온전히 순수 형상을 실현해서 온전한 사물. 그러니까 나무다운 나무. 그렇죠?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것까지 이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그러니까 자연이 그런 그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운동하면서 형상이 온전한 신을 해나간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건 사물이 자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 변화하고 이제 뭐랄까 온전한 신을 해가느냐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이죠.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에요? 상향식 운동이죠. 점점 더. 그래서 이게 왜 운동이 되냐면 아까 말한 진료인과 크게는 이제 진료와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니까 이것은 이제 목적이 돼요. 왜? 온전한 것이니까, 온전한 것을 생각하자는 목적이 되니까 형상이면 또 그게 목적이 되고, 또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그쪽으로 이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제 기가 막힌 설명이죠. 어떻게 사물이 이렇게 돌아가지? 진료와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목적으로 해서 사물이 계속 운동해 간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형상에는 목적이 되고, 목적이니까 그 사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형상인이 목적인도 되고 운동인도 돼서 만물이 그런 원리로 쭉 이제 이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맨 뒤에 맨 마지막에 이르는 순수 형상이 결국 이제 그 신적인 것을 완전히 실현한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순수 형상이 뭐냐? 결국은 계속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단계를 따라서 올라가서 만약에 순수 형상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만물에 내재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제1원인, 순수 형상, 신, 그리고 언무부무보, 제1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를 움직이게 하면서 자기 누구의 영향을 안 받아. 그렇죠? 그런데 만물을 움직이게 운동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에이도스라든가 또 혹은 형상 개념을 빌려왔지만 그가 했던 관심은 뭐였냐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생성 변화해서 이뤄가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운동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로는 화풍수토, 그리고 그 안에 형상이 함께 있어서 그 형상이 그게 운동이 되고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실현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밟아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순수 형상, 신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 신을 제1원인, 부동의 동작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낙관론적인 전개죠.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형상이 늘 함께 있어서 늘 이제 진료로 하여금 가능해서 현실대로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세상이 점점 좀 좋아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 발전해야만 돼. 세상은 근데 늘 발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하는 말은 위악추, 잘못된 거, 거짓된 거, 그런 건 왜 생기지?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지만 현실을 긍정하는 거죠. 긍정하는 거. 근데 이제 다음에 중세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거의 정리가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결국 자연의 내재에서 자연을 이끌어가는 원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자연을 움직이는 원동력, 동력을 제공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비판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이제 위약추가 설명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신이 과연 그런 게 신이겠느냐? 왜? 신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전지전능에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다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신인데,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이렇게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과정을 밟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상정되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상정되어진. 이렇게 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참되면서 그런 상정되어진 신이 신이겠느냐? 자연은 모든 걸 초월해 있어서 또 모든 걸 주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과정 끝에 진료와 형상을 통해서 과정 끝에 맨 마지막에 온전한 신으로 되어 있는 신이 그게 참된 의미에서 신이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점이고, 이제 그 비판점 아울러서 이제 플로티누스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플로티누스 거꾸로죠. 왜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서부터 위로 운동이라면 플로티누스는 신으로부터 모든 걸 유출하게 되는 거꾸로 위서부터 아래로의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말하는 이제 종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종합한 사람.
그래서 운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과 진료를 통해서 만물이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재료 얘기, 뭘로 만들어졌고, 이 재료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형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이치를 설명했다고 보면 좋죠. 그러면서 현실 긍정적이고 이제 상향식 운동이고. 근데 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상정되어진 신이 정말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신에 대한 어떤 비판이랄까요? 얘기를 듣기도 하죠. 이상입니다. 그럼 진료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어쨌든 같이 있는 거 처음서부터. 같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있으면서 그냥 같이 살면 진료가 그냥 같이 있는 존재인데 순서 형상 가게끔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작동을 하면서 목적을 삼아서 순서 형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순서 형상이 됐을 때는 진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진료는 없어질 존재죠. 없어질 존재라기보다 이제 온전한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설명을 한 거지. 그게 이제 온전히 출현했을 때 진료가 없다. 그렇게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형상을 실현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아니면 또 세상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진료 이게 목사님 진료 필요 없네요. 그냥 플라토하고 무슨 약간 조금 이렇게 말 차이지. 다르죠. 왜냐하면 책에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 차이 같지만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게 말 차이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왜냐면 현실을 긍정하는 것과 긍정하지 수 없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플라톤은 이 세상에서 없다고 봤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난 차이예요, 그건. 말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아니 이디에서 투사된 걸 그냥 이디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뭐 큰 차이입니까? 하지만 그래서 뒷부분 나와요. 그래서 그 진료도 이제 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라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개념은 not yet being이라고 달라요. 책에 나와요. non being과 not yet being은 다르다. non being은 뭐가 있지만 없는 거라고 친다면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근데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 코어와 진료를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냥 현상을 진료라고는 했지만 어쩌든 형상하고 같이 있잖아요. 저기 이데아가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지금 형상과 진료라고 했어요. 현상과 진료라고 그랬어요. 형상과 진료. 네. 근데 이데아와 현상일 때 그 현상이 진료에 해당을 하지만요. 다르죠. 그러니까 진료에 해당 다르다니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다르죠. 그래. 플라톤에 있어서 진료와 현상은 다른 거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료는 현상이 되기 전에 코라 단계. 그렇다면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뭐 코라 같은 아주 확실한 존재가 항존하고 있는 이데어와 그 딱 있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형상과 진료. 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코라를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요. 진료를 얘기할 때 형상과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어쨌든. 그래.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질문이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순수이성 갔을 때 진료가 없어지잖아요. 아까 이제 성취했냐 뭐지 완성? 순수이성.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 얘기는 그 목사님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 궁금하기도 할 텐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코라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어진다기보다 처음부터 같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거고 계속 그냥 이제 이데아가 계속 코라를 그죠?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투사됐다고 보죠. 투사. 이데아 코라에 투사돼서 현상을 만들었어요. 예. 현상이 만들어진 거야. 예. 그런데
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료? 이쪽 그 아리스토텔레스 네, 진료. 예. 예. 이렇게 코라와는 개념이 다르죠. 개념은 다른데 네. 개념이 다른데 뭐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체, 기본적인 물질 같은 개념, 진료적인 개념, 그러니까 진료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플라톤의 코라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진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적인 개념에서 통하죠. 재료적인 개념에서 통하는 게 있어. 뭘 하려면 예를 들면 만들 때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할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적인 개념은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재료적인 면은 비슷하더라도 네, 정확히는 코라와 진료와는 달라요. 그럼 제가 이해하려면 코라는 근원적인 거고 더 근원적인 거고 진료라는 것은 이데아가 투사돼서 나온 첫 번째 어떠한 그런 아니, 좀더 그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로 생각해서 붙이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라 같은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로 본 거야. 근데 그 진료 자체를 다른 개념으로 본 거예요. 아예 그 다른 개념. 플라톤의 그 진료 개념은 달라요. 네, 달라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로 가면, 그러니까 그 순수 진료를 플라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화풍수로 봤잖아. 진료 자체를 코라는 그런 게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이제 뭐냐면 프로세스인데 더 심화해 보는 건데 똑같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재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재료 차원인데 비유는 코라 혹은 비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화풍수토란 말이 없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진료 뭐예요? 화풍수토 이랬잖아. 이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존성으로, 그러니까 순수 그러니까 순수 진료라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미 순수 진료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순수 진료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면 이미 불만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개체가 이미 이제 진료가 형성해서 만들어진 개체를 보는 거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보면 이 처음에 순수 형상이지 않았겠냐는 거지. 네. 그렇게 설명한 거고, 순수 진료에서 시작하지 않냐 한 거고, 그 순수 진료는 이제 재료적인 차원에서는 플라톤의 그 코라와 비와 통하는 면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가 있을 때는 항상 거기 형상이 같이 있는 상태죠? 진료가 있는 게 아니라 개체 안에 본다고 그랬잖아. 개체 안에 진료 형상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진료 따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개체 안에 진료 형상이 같이 있는 거고. 어쨌든 한 개체를 생각할 때는 진료 빼고 형상만 또는 형상 빼고 진료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순수 진료 형상을 말하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냐.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둘 다 코라든지 이제 플라톤의 재료적인 면에서 플라톤의 코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라든지 그거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게 항존성으로. 그래서 코라가 어디서부터 왔냐? 원래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항존성이라는 말은 뒤에 쓰는 말이지만 누가 만든 거라든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진료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똑같이. 근데 플라톤이 쓴 코라라는 개념 혹은 비유라는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라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적인 면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지만 똑같은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재료적인 면에서 통한다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재료적인 면에서 보는 건 맞아요. 그걸 재료 삼아서 이제 플라톤은 코라 혹은 비유를 재료 삼아서 이렇게 재료적인 면이 있으니까 투사되면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대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개체라는 어떤 사물 안에 이미 그게 다 같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뭐냐면 이데아는 저기 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에 의하면 형상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개체. 그건 뭐 투사된 거랑 같이 된 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다르죠. 철학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 시장에 아줌마 같은 사람을 살고 있더라고 느낌이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어도 그게 그거 아니고 왜 말장난을 해? 뭐 그러는데 그건 다른 거다? 그건 틀린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왜냐면 처음에 혼동돼서 막 아무렇게나 용어도 쓰고 그러고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철학할 때는 그렇게 필요해요. 아니 왜냐면 그게 이제 딸 때 별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데 이제 그것을 철학에 이제 분별지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차이가 뭐지? 하려면 그때는 이제 세밀하게 말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그전에는 얘기도 못 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르다네? 그럼 얘기 듣잖아. 이게 구별이 되는 거구나. 책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그게 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른 때는 이제 이렇게 지부에서 공부할 때 못한 얘기라든가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한 게 있어요. 왜냐면 플라톤의 두세계론 같은 거라든가 파라메이데스가 이제 현상적 이론이 치명타를 맞았다는 것이 잘 설명이 안 됐거든 그동안에. 근데 이제 현상으로서는 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불완전해. 여기서 일자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파라메이데스 있음의 세계를 보니까 그건 사유를 통해서만 있음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오니 학파는 어디서 찾아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현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현상적에서 영원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현상적 이론론이 꽝 하고 얻어맞은 거야. 어디서 나와? 있음의 세계, 사유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런 얘기는 이제 와 이렇구나. 나중에 내가 이게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그 전에는 재료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 비슷한 게 있죠. 플라톤의 코라 혹은 비유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나 재료적인 면에서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나 둘의 성격은 다르다. 그래서 책에 보면 non being과 not yet be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래요. non being과 비유와 not yet being은 이렇게 가능태라고 본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진료나 코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서 진료와 플라톤에 있어서 코라는 개념적으로 달라요. 이제 비슷한 건 재료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걸 구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가 맨 마지막에 실현이 됐을 때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실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료가 없어지는. 또 여기서 우리 신앙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축제를 몸을 입으면 그게 진짜 몸이에요. 무슨 영적인 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철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온전한 실현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신적인 것으로 봤죠. 온전한 실현이니까. 그게 나무다운 나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신적인 나무야? 그게 신이야? 근데 이제 형상이라는 게 신적 개념이 있으니까 일자 개념이 있으니까 온전한 실현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무도 신이고 이제 최고류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러 단계 거쳐서 최고류의 신이 있는데 그게 진짜 신이냐?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또 상정된 신이잖아. 신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상정된 신이 신이겠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죠. 네. 또 질문, 목사님 아까 책에 대해서. 52페이지예요. 네, 52페이지에. 52페이지 여섯째 줄에 네. 그 중간 뒤쪽에 형상이란 감각을 추월한 실제의 증명이라 대개가 사람된 내존하여 그 사물로 하여금 형상을 가지게 하는 동인으로 여겼다. 네, 원인으로 여겼다. 예. 뒤의 형상의 다르죠, 한문이. 예.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형상은 이데아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형상은 이제 나타난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형상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는 위의 형상, 이데아 형상은 위에 거. 형상이고 밑에 형상이 말하면 그 사물로 하여금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 사물로 나타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개체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개체를 예, 그렇게 개체를 말하면 더 이제 이해가 좋죠. 보이는 그렇죠. 보이는 개체를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문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형상이란 개념을 형상이란 말 자체는 이제 플라톤이 주로 쓴 거지만 그 개념은 이제 플라톤에서 왔다는 얘기고 플라톤은 이제
똑같은 이제 변하지 않는 이데아 같은 것을 썼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감각을 초월해서 이 세계, 저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물에 내재해서 사물의 아까 개체 안에 사물 안에 진리와 형상이 같이 있는 걸로 내재해 있는 걸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 아이로스 얘가 예. 플라톤에서 받은 이데아를 다른 말로 표현.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형상 그 뒤에 형상은 뭐 상태 상자니까. 개체, 예, 개체, 사물로 보는 게 맞죠. 온전한 시. 다른 질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온전한 실현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해서 그 실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학원 가서 윤리 시간에 박충 교수 윤리를 배우는데 목적론적 윤리가 있어요. 이 목적론 윤리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도 텔레올로지컬 에세 그런데 뭐야 이게 윤리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목적이면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 하여금 실현하게 하는 그런 식의 윤리를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을 모르니까 윤리가 무슨 목적이 있나? 근데 목적론적이라고 할 때 교수님들이 목적론적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없거나 모르죠. 그냥 알 것이다 그래서 그냥 픽 지나가고 그렇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의문이었어. 사실 저도 이제 뭐 조금 물을 먹었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스토리라인을 공부하면서 목적론이라는 목적 이런 말들 알잖아요. 근데 목적론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목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그 간단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냥 외워서 목적론적 이렇게 했지 사실은 뭔지 확 오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의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아리스토텔 공부하면서 이래서 목적론적인 윤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실현을 계속하게 하니까. 목적인.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윤리 추구를 말하는 거구나. 나중에 그러니까 신학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철학 시간에도 안 가르쳐줬어요, 선생님. 그래 다 알 것이다 하고. 네. 그래서 다음 이제 뭐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전개론을 뭐 서술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럼 어느 쓰는 거야? 뭔지 모르고 그냥 외워갖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뭐 형상이 있고 형상이 이제 실현해야 될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말해봐봐. 너 아리스토텔레스 말해봐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목적론 전개론 시험을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은 봐서 A+ 맞았어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F 받았네 뭐.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받은 여자예요.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예. 원래 네. 계속 순수 진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수 진료가 아니지 않나요? 뭐가 아니냐? 순수가? 그 혼수 진료를 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아니 책에서도 제일 진료라는 건 현실적으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사원수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화풍수토도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본 거죠. 순수 진료는 그때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화풍수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순수 진료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화풍수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하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제1 진료로서의 그 순수 진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지 볼 수 없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순수 진료는 화풍수토를 본 게 맞아요. 이미 보게 되는 건 개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보게 되는 건 개체라는 거예요. 그럼 엑설런트. 그런 거죠 이제. 나도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내 세계 이게 그런적인 거 본 거라고 하지만 그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는 건 개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이 만들어낸 개체를 볼 뿐이지 그건 볼 수 없다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죠. 화풍수토로 이제 기체로 본 거죠. 기본적인 물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수 진료로 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좋아요. 또 하나 있네요. 네, 또 하나. 예. 아니 그게 응. 결국 그래서요. 응. 그래도 이게 비판받는 거긴 하지만 신이 형상은 아니잖아요. 형상이 신인 거죠. 그렇죠. 순수 형상이 신적인 존재죠. 그죠? 분명히. 그래서 얘도 만물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신이 있다는 아, 그렇게 비슷한데,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적인 일자 일 얘기해야죠. 그럼 걔로부터 이제 나무의 형상도 오고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보여.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미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형상이 있어서 실현됐을 때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좀 책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근데 그 형상 중에서 또 최고류의 형상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일자라는 거지. 그 일자는 뭐겠어요? 결국은 모든 자연을 운동하게 하는 그 일자, 그렇지. 제일 원인, 그 근원적인 제일 원인. 그래서 이제 하나인 거죠. 그걸 하나인 거죠. 네, 제일 원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서 그러면 형상이 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나무의 형상, 사람의 형상. 근데 그걸 총망라해서 그 총망라했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럼 그게 준 건가?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이제 최고의 혹은 최고의 말이 좀 이상하죠. 일자가 있다는 거죠. 이데아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데아는 그게 이데아기도 하는데, 이데아는 대신은 개체인식이나 또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류와 종으로 나누지 않고 개체인식 할 수 없게 그냥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플라톤은 세부적으로 이데아를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이데아는 말했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보니까 사물을 놓고 볼 때 이게 이데아를 그냥 이데아만 있다고 말해서는 그게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가 설명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게 아까 말한 개체인식. 히다는 이데아는 똑같은데, 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나 벽이나 분필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라톤으로 보면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이데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데아의 관계라든가 종류를 플라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종류가 말해지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개체인식이라든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데아의 종류를 나누면서 범주를 만든 거고, 그 범주는 뭐냐면 이데아가 하나하나 현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데아의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하나하나 현상, 개체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개체인식에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공부하다가 야, 개체인식 중요하구나. 영어라는 감각물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이는 포인트, 제 혼자 깨닫는 포인트는 뭐냐면 개체인식이었어요. 그게 이데아의 종과 류를 이제 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개체의식이 안 되는구나. 이데아의 종과 류를 나누지 않고 개체인식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플라톤은 깨달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면서 범주가 생긴 거고, 그 체계한 범주를 통과하면서 이건 한 개체 혹은 사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데아가 멀리서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개체 속에 함께 진료와 형상이 함께 있는 걸 할 때 이 훨씬 더 설명이 더 낫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데아 얘기를 똑같이 하지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이 개체 안에 함께 있다. 진료와 같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죠. 실제 그런지 모르죠. 플라톤의 말이 옳은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은지 모르죠. 그런데 사물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게 더 맞는 설명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는데 뭐로 배워요?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사람의 머리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하나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나머지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독특한 설명을 갖게 되고, 근데 그 설명과 사유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저건 막 생각했었네. 이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든가
아까 말한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또 종말론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끝까지 생각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못해서 맨날 제가 목사님한테 말들이 조 목사님이 끝까지 생각을 안 하냐. 근데 신앙 끝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성경 끝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 끝까지 생각해봐. 그럼 이게 맞나?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종말론의 메시지는 뭔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내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어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니까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나눠서 살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전 처음에 이것도 좀 딴 얘기지만 영혼 불멸도요. 기독교가 영혼 불멸을 말합니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 불멸은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플라톤에서 나온.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네. 영혼 불멸은. 영혼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은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죽는 게 존재의 소멸이야? 아니면 하나님과 인식관계의 소멸이야? 모르죠.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싸져 보면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건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미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었다. 영이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관계.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기독교적이라고 있는 사고방식에도 보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학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가는 게, 구분하면 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면 좋을까?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 영과 육을 부르니까 영은 영원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영혼 불멸을 우리는 딴 데서 배워온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영혼 불멸을 딱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 개인적인 팁이니까,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걸 눈으로 봐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미 우리가 어떤 틀 속에서 이미 읽고 있단 말이에요. 틀 속에서.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내 틀도 한번 검증해봐야 되잖아요. 내 틀도. 내가 모르게 그 틀 속에 생각하는 내 틀도 한번 검증해봐야지. 그래서.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불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혼과 영혼 불멸과 영혼은 다르잖아요. 네. 또 이렇게 언어가 또 혼돈이에요. 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혼돈에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 질문 또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수건 박수 치고 오셨다가.